안녕하세요. 박정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은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 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기를 고소할 때 상당히 좀 힘든 면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일반인분들이 고소를 했을 때, 사기로 고소를 했을 때 많이 실패하는 부분들도 많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사기 고소 대리를 맡으면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했을 때 좀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 갔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이 사기죄가 성립하는데 사실 여러 가지 또 사기들이 있잖아요. 그때 뭐 용도 사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일반 사기가 될 수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기죄라는 거는 속아서 물건이나 돈을 지급하게 되는 거를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기망행위가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네. 이 기망의 내용에 따라서 사기죄가 여러 가지로 나뉘어지거든요. 용도 사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예를 들어 돈을 빌리거나 이제 편취해갈 목적으로 갈 때 이 돈을 사용할 용도를 기망을 하고 돈을 빌려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엄마가 아파서 병원비가 너무 급하게 필요해 라고 하면서 친구한테 돈을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이 친구는 엄마가 아픈 줄 알고 빌려줬어요. 근데 알고 보니 엄마가 아픈 게 아니고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돈을 가져간 것이다 하면 이거는 용도를 속인 사기행위, 용도 사기가 되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 대표적으로 많은 것은 차용 사기가 있습니다. 차용 사기는 돈을 빌려가겠다라고 한 가해자가 사실은 돈을 나중에 갚을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속이고 마치 돈을 갚을 수 있는 것처럼 혹은 갚을 의지가 있는 것처럼 해서 빌려가는 것, 돈을 편취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가끔 이제 의뢰인분들이 경찰에 가서 나는 사기죄로 접수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보니까 경찰 측에서는 이거는 좀 민사의 사안이다 라고 해주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 민사의 사안인지 형사의 사안인지는 어떻게 좀 구분할 수 있을까요? 사기는 보통 돈의 문제잖아요. 네. 우리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차용 사기나 용도 사기도 어쨌든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들이 거의 많단 말이에요. 그럼 사실 우리가 돈을 빌린 것에 대해서는 대여금 청구, 그러니까 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으로 하는 게 기본인데 네. 이게 그러면 언제 사기가 되고 언제 이제 민사가 되느냐가 여기가 구분이 좀 힘들 수 있어요. 돈을 보통 우리가 빌려줬을 때는 대여금 청구를 해서 민사소송을 해가지고 이제 돈을 받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 대여금 청구랑 다르게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편취해갈 당시에, 빌려갈 당시에 이 사람이 정말 갚을 의사가 없었거나 혹은 갚을 능력이 없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이 사람이 돈이 있는 줄 알았는데 직장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얼마 전에 직장에서 잘렸어요. 네. 근데 그거를 까맣게 속이고 마치 돈을 앞으로 뭐 매달 월급에서 얼마씩 받아서 내가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서 돈을 빌려갔다 이러면 이거는 대여금 청구도 물론 가능합니다. 물론 가능하지만 동시에 그 당시에 속여서 돈을 편취해 간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도 성립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건 민사 청구는 당연히 가능하나 이제 형사상으로 문제가 되려면 그러한 어떤 기망 행위 당시에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빌렸다는 그런 정황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박 변호사님이 맡았을 때 어떤 사건이 제일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사기죄의 사건을 맡았을 때요. 사기죄도 종류가 상당히 다양하잖아요. 일단 가장 까다로운 사건은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가 애매한 사건이에요. 방금 각 변호사님이 질문하셨던 그 포인트랑 똑같아요. 이게 민사적 문제인지 단순히 아니면 형사적으로 사기 범죄까지 성립하는 건지가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지인 간에 발생한 사기 사건이나 좀 오랜 기간 동안 발생한 사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돈을 이 사람이 나는 빌려갔다고 생각을 하고 처음에는 피해자들이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기다려요. 이 사람이 그렇죠. 돈을 갚기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갚지 않는 순간부터 뭔가 내가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혹시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때는 이 사람이 진짜로 용도를 속였는지 혹은 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를
추측을 할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맞죠. 네, 이 사람이 속였기 때문에 추측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뭐 지인 사이에 얘가 돈을 빌려간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정말 나를 속여서 가져간 건지를 추측으로밖에 알 수 없고, 이거를 저희는 또 입증을 하고 주장을 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계에 있는 사건들이 좀 까다롭다고 볼 수 있죠. 그럴 때는 보통 어떤 전략을 저희가 선택을 하죠?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보통 그런 케이스가 이제 지인들 간의 사건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럼 겹치는 지인들이 많아요. 그 사람이랑 나만 관계가 아니고 주변에 다른 친구들도 이 가해자를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 다른 주변의 이제 다른 주변 사람들한테 수소문을 하는 거예요. 이 가해자에 대해서 얘가 뭐 회사를 다니는지, 뭐 지금 결혼은 해가지고 이혼 안 하고 잘 살고 있는지, 와이프는 돈이 있는지, 여러 가지 이 사람에 대한 것들을 물어보는 거죠. 주변을 통해서 탐색을 일단 하고요. 그러면은 되게 많은 단서들이 나와요. 맞습니다. 네, 많은 단서들이 나오고, 이 가해자가 그 당시에 이런 식으로 이 피해자를 속였겠구나라는 걸 추측이 되고, 그거를 이제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의 추측이 들어간 고소장을 작성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고소장을 저희가 작성을 하면 피의자를 소환해서 조사를 하게 되고, 그러면 저희가 쓴 내용 추측대로 수사관은 이 사람한테 질문을 하고 수사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상대방이, 가해자 쪽이 저희가 의심했던 이 정황에 대해서 나는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게 아니라는 입증을 또 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거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사람이 사기죄로 성립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저희가 추측한 것들이 어느 정도 맞아들어지는 경우도 많아서 사실은 자백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반대로 만약에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한다면 수사관 입장에서도 이 사람의 말도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너가 부인을 하고 있으면 그 너 말이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져와라 라는 기회를 주거든요. 그러면 그런 과정들이 서로 반복되고, 또 이 사람이 뭔가를 제출했을 때 저희 쪽에서 또 그거를 보고 여기에 대한 반박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되고, 피해자 조사도 또 한 번, 두 번 더 이루어질 수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훨씬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건 좀 다른 주제 내용인데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언제 그러면 가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네, 사기죄 같은 경우에는 합의가 가장 사실 중요한 범죄잖아요. 돈의 피해를 입은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물론 합의를 상대방이 먼저 뭐 경찰 단계부터 시도를 해온다면, 또 금액이 합당하다면 하시면은 돼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면. 근데 상대방이 나한테 합의 시도를 해오지 않는데 나는 돈은 회복하고 싶고, 근데 이걸 언제 시도해야 되냐 했을 때는 저는 경찰 단계는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합의라는 거는 서로의 이제 공방이고 힘겨루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경찰 단계에서까지는 아직까지 사안의 심각성이나 이런 것들을 크게 인지하지 못할 수 있어요. 혹은 자기가 벗어났다고 생각할 수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조금 더 급해졌을 때 합의 시도를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최소 뭐 검찰에 이제 송치가 돼서 검찰 단계를 올라갔다든지, 혹은 기소가 돼서 정말 재판까지 가게 됐을 때 그 두 가지 단계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사기죄가 판결이 확정이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바로 뭐 돈을 돌려받거나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하고 계세요. 사기 범행을 당해서 내가 고소를 진행을 했어요. 고소 진행해서 유죄 판결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나 이긴 거다. 돈을 이제 회복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형사랑 이 민사적으로 돈을 회복하는 건 아예 별개의 절차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말 그대로 형사는 이 사람이 범죄자야 아니야? 범죄자라면 얼만큼의 형을 줘야 돼? 까지만 판단하는 게 형사 절차예요. 그래서 형사 절차에서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끌어낸다고 하더라도 바로 피해자에게 돈을 회복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를 해서 형사 판결을 바탕으로 제기해서 돈을 회복하시거나, 혹은 그 과정에서, 형사 과정에서 합의를 통해서 돈을 회복하시거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작 중요한 건 사기죄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을 하는 거잖아요. 고소장에서 이거는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해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고소장에 일단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것은 내가 가해자한테 이체한 이체 내역, 뭐
물건을 줬다면 물건을 준 것에 대한 증거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네.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계좌 이체 내역을 넣으실 때는 상대방의 계좌가 특정되게 이체 내역을 뽑으셔서 넣으셔야 상대의 범행 계좌가 특정이 되고 거기에 대한 압수나 이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유의하셔야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기망행위라는 게 되게 중요한 요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내용의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증거자료, 뭐 카카오톡 대화 내역, 통화 내역, 뭐 이런 것들을 문자 내역 같은 것들을 첨부해 주셔야 됩니다. 뭐 단순히 첨부한다고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어떤 설명들도 제대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이제 나홀로 고소를 진행을 하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들을 다 모아서 내면 경찰이 알아서 이거를 잘 정리해서 판단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는 이 사건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냈을 때 이걸 어떤 취지로 낸 건지 여기서 어떤 내용을 주로 봐야 되는지를 알지만 경찰은 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줘야 돼요. 내가 이 증거를 왜 제출했는지 이 증거에서는 어떤 부분을 어떤 취지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게 어떤 요건 사실의 증거가 되는지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주시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오늘은 좀 사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사기 고소할 때는 꼭 이런 점들을 주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박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 사기 범죄는 보통 몇 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고요. 지인 간에 발생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보통은 좋은 마음으로 보통은 이 사기 범행을 당하시는 분들이 좀 좋은 마음으로 뭐 친구를 도와주려고 힘들다고 하니까 계속 돈을 빌려주시는 분들이 좀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버티다가 안 돼서 고소를 진행할 때에도 내가 이거를 해도 되나? 얘가 너무 힘든 건 아닌가? 내가 너무 심하게 하는 건가? 라는 걱정을 너무 많이 하세요. 맞아요. 다들 와서 그 걱정하시죠. 근데 사실은 그 사기를 한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한 죄책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기 친구한테, 지인한테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 과도하게 대응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의심이 되는 정황이 있으시면 변호사를 찾아가셔서 이게 정말 사기가 성립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좀 상담을 받아보시고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사기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